21장 4절 장기 총비용 곡선과 단기 총비용 곡선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의 내용은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절에서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했을 때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비용함수를 극소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우리 그래서 생산량을 나타내는 식이 제약 조건이었고요. 그리고 비용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비용함수를 극소화시키는 문제를 이 앞절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우리는 제약 조건이 등식 관계로 주어지는, 즉 생산함수에 의해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상에서 우리가 비용함수를 극소화시키는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생산 요소, 하나는 L, 또 하나는 K로 놓겠습니다. 이 앞절에서는 X1, X2로 썼는데 2절에서는 이제 L과 K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 요소 L에 대한 비용은 W로, 그리고 생산 요소 K에 대한 비용은 R로 표시한다면은, 그러면 비용함수, 가변 비용 함수는 WL 플러스 RK 이퀄 C, C는 비용함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제약 조건, 생산함수가 등식관계로 주어졌을 때 Y는 이퀄 F, L, K로 되어 있을 때 이런 제약 조건 하에서 비용함수를 극소화시키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등식관계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이 등으로 주어지는 목적함수의 극소화 문제이기 때문에 앞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라그랑지 함수를 이용해서, L을 이용해서 우리가 1차 필요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2차 충분 조건을 만족하는 것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충분 조건 같은 경우는 이 극소화 문제이기 때문에 테두리가 붙은 이 해시한 행렬식이 음수가 되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학습을 했었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쭉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음함수 정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그 음함수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여기 보다시피 L과 K, 첫 번째 생산 요소 L과 두 번째 생산 요소 K를 우리는 가격을 나타내는 W와 R, 그리고 생산량을 나타내는 Y에 의한 함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L을 그러니까 L 스타 W와 R과 그리고 생산량을 나타내는 식, 자, 이와 같이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떤 생산량이 고정되어 있다면 Y0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Y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생산 요소 K는 K 스타 음함수 정리로부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생산 요소, 이와 같은 수요함수를 이렇게 비용함수에다가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함수에다 대입을 해 보면은 하나하나 다 대입을 해 보면 W, R, 그리고 Y만의 함수로 표시가 되니까 이제 이 비용함수도 W, R, Y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W, L 대신에 L 스타 W, R, Y, 그리고 R, 그리고 K 대신에 K 스타 W, R, Y,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용함수를 이와 같이 W와 R 그리고 Y만의 함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장기 총 비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제1 생산 요소 L의 비용 W와 제2 생산 요소 K의 비용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어떤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원재료값이 변동 없이 그대로 쭉 이어져 있다, 동일한 가격으로 제품을 납품받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생산량 Y는 얼마큼 생산했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편의상 장기 총 비용 함수를 Y만의 함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총 비용 함수를 Y만의 함수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단기 총 비용 함수를 얻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생산 요소가 두 개가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를 고정시켜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K가 하나의 고정된 값 KA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두 번째 생산 요소가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가정해 볼게요. 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L만 변할 때 생산량이 또 당연히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K가 KA로 주어져 있을 때 그러면 이 제약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Y는 equal FL 여기가 KA와 같이 될 텐데요. K가 KA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비용함수는 WL 플러스 R 여기가 KA와 같이 될 텐데요. 자, 얘가 고정되어 있으면 두 번째 생산 요소에 대한 비용은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도 어차피 일정한 상수값이 나올 테니까 그걸 편의상 우리 책에서는 그냥 FA로 표시한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와 같은 제약 조건 하에서 이 비용함수의 극소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생산 요소는 고정되어 있고 첫 번째 생산 요소가 변할 때 당연히 생산량이 달라질 텐데요. 우리는 이걸 만족하는 L을 찾고자 하거든요. 그러면 L은 당연히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음함수 정리를 적용해 본다면 Y와 KA에 의해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Y하고 KA에 의해서 자, 얘를 위에다 다시 대입을 해보면은 이 비용함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W 그리고 L 대신에 phi YKA 그리고 여기는 FA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죠. 자, KA가 변하면 여기 FA는 KA에다가 R을 곱한 것이니까 이 C는 Y하고 KA만의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표시해 볼게요. C는 Y하고 KA만의 함수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단기 총비용함수라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변동이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 얘가 단기 총비용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장기 총비용함수는 이거이고요. 단기 총비용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KA 값이 어느 하나의 값으로 확정되어 있을 때 이 단기 총비용함수하고 장기 총비용함수가 같아졌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편의상 우리 교재에서 다음같이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다시피 생산 요소의 가격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단기 총비용함수는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여기 보다시피 단기 총비용함수는 K의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여기 이제 Y하고 K만의 함수가 된다는 뜻이고요. 보다시피 단기에서도 산출량 Y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K값을 사용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장기 총비용함수와 단기 총비용함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장기 총비용함수하고 단기 총비용함수가 같아지게끔 되는 어떤 K값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기 KA를 이렇게 K-스타 YA라고 놓은 것 뿐입니다. 편의상. 자, 그러면 Y 대신에 YA를 넣었을 때 장기 총비용함수 그리고 여기 Y 대신에 YA를 넣었을 때 그것을 KA를 쓴다고 했었으니까 보다시피 단기 총비용함수가 같아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생산량인데 최적의 K를 사용한다면 이게 두 개의 비용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만약에 Y하고 YA가 같지 않다면 즉 그 밖에 다른 Y 값들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 단기 총비용이 장기 총비용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여기가 바로 생산량을 나타내는 Y가 되고요. 자, 이쪽을 우리가 이제 단기 총 비용함수 CS하고 장기 총 비용함수 C를 두 개를 다 여기다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Y가 YA가 됐을 때 Y가 YA가 되는 그 순간에 단기 총비용함수하고 장기 총비용함수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같지 않다면 Y가 YA가 아닌 다른 점에 대해서는 단기 총비용함수가 장기 총비용함수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한 점에서는 단기와 장기가 값이 같지만은 이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 대해서는 단기가 더 커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총비용함수는 이렇게 이 한 점에서는 같으니까 대략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바로 이 파란색 그래프가 CY 장기 총비용함수를 나타내게 되고요. 이 노란색 그래프가 CS 단기 총비용함수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생산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이 Y값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생산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Y값이 달라져서 만약에 또 다른 점 Y 콜 YB에서 역시 Y 콜 YB라는 점에서
단기 총비용함수하고 장기 총비용함수가 같아지는 점이 생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y가 yb가 아닌 나머지 점에서는 단기 총비용함수가 더 크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이 CS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산요소의 변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머지 점에서는 단기 총비용함수가 더 크니까 장기 총비용함수는 결과적으로 단기 총비용함수의 포락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그래프 사이의 관계는 포락선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장기 총비용함수하고 단기 총비용함수의 양변을 총 생산량 Y로 나눠버리면 평균 비용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장기 평균 비용과 단기 평균 비용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데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락선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교재 뒷부분의 나머지 부분들이에요. 자, 그 부분들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양변을 다 나누기만 하면은 총비용에서 이게 생산량으로 나누게 되면은 자, 이제 이 왼쪽이 바로 평균 비용이고요. 총 평균 비용이고 오른쪽이 단기 총 평균 비용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도 어느 특정한 점에서 특정한 점, 그걸 YA라는 거예요. YA라 이렇게 놨을 때만이 같아진다면은 이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서는 단기 평균 비용이 장기 평균 비용보다 큽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역시 이와 비슷한 형태의 그래프를 하나 더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Y로 놨을 때요. 자, 여기에 YA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한 점에서는 단기 평균 비용과 장기 평균 비용이 같아지는 점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점을 제한 나머지 점에서는 단기 평균 비용이 더 커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그려놓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우리 교재 보면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장기 평균 비용입니다. 얘가 장기 평균 비용, 여기서 말하는 Y분의 CY를 뜻하는 그래프예요. 얘는 단기 평균 비용입니다. 요 점을 제한 요 점에서는 같지만 나머지 점에서는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역시 이 장기 평균 비용과 단기 평균 비용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고 봤더니 얘도 역시 포락선 관계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책에 여기 프레젠테이션 선생님이 설명을 하진 않았군요. 근데 이제 장기 한계 비용과 단기 한계 비용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교재 이 그림 말고도 그림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장기 한계 비용과 단기 한계 비용 사이에 포락선 관계가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 점은 주의하자는 얘기고요. 그러나 장기 총 비용 함수하고 단기 총 비용 함수, 평균 이런 것들은 둘 사이에는 서로 간에 포락선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21장 5절의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5절 강오목 함수와 불확실성 하에서의 선택 단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때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될 경우도 종종 있죠. 우리 책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복권을 구매할 때라든가 또는 보험을 가입할 때 등등 이런 상황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보험을 가입할지 말지, 복권을 살지 말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복권을 구매하는 문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SI가 발생할 확률은 PI라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상금은 CI1이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복권 문제를 우리 책에선 저자분들이 다음 같은 기호를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C라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대괄호를 표시했고요. 각각의 순서성으로 표시했는데 P1 1대 C1. 여기서 P1이라는 확률은 S1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고 그때 받을 수 있는 상금은 C1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1, C1, P2, C2, PN, CN 이렇게 해서 복권을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복권을 표현했을 때 우리는 이 복권에 대한 기대 금액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대 금액은 이 복권에 대한 기대 금액, 자, 복권에 대한 기대 금액은 바로 여기 각각의
확률에다가 상금을 곱하면 됩니다. i가 1부터 n까지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대금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이제 C바 이렇게 평균이니까 보통 C바 이렇게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PI는 각각의 확률을 다 더하면은 반드시 1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확률은 0보다 커났고 1보다 작고 났습니다. 책에는 그냥 0보다 커났다라고 했는데 사실 1보다 각각의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권에 대한 기대금액은 이와 같이 계산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같은 예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동전 하나를 뒷면이 나올 때까지 계속 던진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황에서 뒷면이 나오면 10,000원을 받고, 두 번째 던졌는데 두 번째에서 나온다면 20,000원, n번째에서 나온다면 이 n-1 10,000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도박의 기대금액은 얼마일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뒷면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끊임없이 계속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기대금액은 계속 앞면이 계속 나오는 경우는 뒷면이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는 얘기니까 이 무한히 계속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대금액을 계산합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확률은 이제 뒷면이 나올 때까지, 자, 처음에 뒷면이 나오면 2분의 1의 1승, 두 번째 뒷면이 나오면은 2분의 1의 2승.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첫 번째 만약에 뒷면이 나오면 앞면 뒷면 공정한 동전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뒷면이 나왔다면 2분의 1의 1승, 그리고 하나하나 풀어서 써볼까요? 이렇게 되거든요. 자, 첫 번째 만약에 뒷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러면 그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0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위는 10,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경우뿐만 아니라 이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더하면 되거든요. 이번에는 두 번째 뒷면이 나왔어요. 즉 첫 번째는 앞면이 나오고 두 번째 뒷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20,000원을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이번에 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앞면이 나오고, 두 번째 앞면이 나오고, 세 번째 앞면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여기 세 번째 나오면 여기다가 3-니까 2의 제곱 40,000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2의 0승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2의, 여기는 여기 보면 2를 대입하면 2-니까 2의 1승이잖아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여기는 2분의 1에 여기에 3승, 그리고 여기에는 2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얘네들을 이제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승, 그리고 2의 n-1승,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이것을 이제 이 무한합을 계산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무한합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근데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얘는 2의 n승분의 2의 n-1승, 이렇게 되죠. 이건 계산하기 좋게 서로 약분되고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1승은 2분의 1이란 얘기예요. 이 말은 2분의 1을 무한번 계속 더한다는 얘기니까 무한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이 기대금액이 무한대요. 즉 뒷면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하게 될 때 기대금액이 무한대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기대금액이 나옴에도 불구하고서 다음 같은 역설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쭉 계산해 보면 뒷면이 나오면 각각 이와 같은 금액을 지불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서, 근데 이거를 할 때 이제 이 도박을 하게 될 때 이제 비용을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용을 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낼 때 50,000원을 낸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앞면이 나오면은 그 진행하는 사람이 가져가고, 뒷면이 나오면 이제 참가하는 사람이 가져간다 할 때 뒷면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한다면 보다시피 기대 금액은 무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박을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했더니 바로 이
피터스부르크라는 사람이 이걸 찾아내서 왜 그럼 이런 역설이 생겼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베런이라든가 폰 노이만이라든가 모르겐스턴이라는 이런 통계학자들이 봤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바로 이 보다시피 기대 효용과 관련된 개념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베르니가 설명한 것처럼 기대 효용의 개념과 개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위험 회피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런 위험에 도박을 하려고 하지 않는 심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더 연구를 해서 이렇게 불확실성 하에서 선택하는 것은 바로 기대 효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지금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기대 효용과 관련된 것들을 학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기대 효용은 보다시피 각 상황의 확률에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받는 상금의 효용을 곱하여 모두 합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된 게 바로 이 복권에 대한 기대 효용입니다. 여기서 UCI라는 얘기는 상금 CI의 효용을 UCI를 표시한 거예요. 확률에다가 UCI를 곱한 것을 다 더한 것, 이것이 바로 복권에 대한 기대 효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 보면은 위험 회피적이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공정한 복권이라는 용어부터 먼저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정의를 한 거예요. 자, 복권이 하나 있을 때 기대 상금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됐죠. 근데 복권의 구매 가격과 기대 상금이 일치하게 되면은 이 복권은 공정하다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만약에 기대 금액이 500원인데 이 복권의 가격도 500원이라면 그럴 때는 이 복권이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만약에 이렇게 구매 가격과 기대 금액이 일치하게 되면은 복권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기대 금액이 만약에 100원이면은 복권은 500원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지금 우리 이론적으로 복권이 공정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보다시피 순 기대 상금이 0원이 될 때, 기대 상금에서 구매 가격을 뺀 게 0원이 된다면 그때 그 복권은 공정하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자, 위험 회피적, 위험 선호적, 위험 중립적, 이런 건 무슨 말이냐면 보다시피 자, 이제 어떤 복권이 공정하다는 가정 하에서예요. 공정하다는 가정 하에서 그 복권을 구매하려는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구매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사람을 위험 회피적이라 얘기를 할 것이고요. 공정하다는 가정하에서 복권을 계속 구매하겠다 나는, 그래서 더 나은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복권을 구매하는 사람을 위험 선호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위험 중립적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그냥 이럴 때는 사고 이럴 때는 안 사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위험 회피적, 위험 선호적, 위험 중립적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위험 회피적인 경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다음 같은 예문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 기대 상금이 0원인 공정한 복권이 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확률 P일 때 C1을 금액을 1-P일 때는 C2라는 금액을, 이거 두 개 더하면 0이자, 두 개 더하면 1이잖아요. 다 더하면 1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대 금액은 보다시피 이렇게 순 기대 금액이 0원이 되는 공정한 복권이 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런 조건 하에서 우리는 자산이 W인 사람이 복권을 구매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기대 효용은 당연히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 자산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복권을 구매한다면은 이 기대 효용은, 자, 이제 앞서 기대 효용 U 그리고 자산에다가 복권을 구매하는 거예요. 자기 자산에다가 복권을 구매를 했으니까, 자, 이것은, 자, 이제 여기 보다시피 기대 효용을 표현할 때 복권에 대한 것은 PC1, 1-PC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C 대신에 W 플러스 C가 들어있으니까 효용을 계산합니다. 아까 효용에 대한 정의를 했었죠. 효용에 대한 정의로서 기대 효용은 여기 상금의 효용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대 효용을 계산하도록 하죠. 자, 이제 이 기대 효용을 계산하면은 확률에다가 이제 W 플러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C1 더하기 C2, 이거 뭘 나타내냐면 여기 C1, C2가 있죠. 기대 금액이 C1,
그 다음에 여기 보다시피 1-P, 요 1-PC1, 1-PC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P U W 플러스 C2 이렇게 돼요. 자, 이 복권을 만약에 구매한다면 기대효용은 이렇게 될 것이고, 복권을 구매하지 않는다면은 그럴 때 기대효용은 UW로 될 것입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위험 중립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등호가 될 것이고, 위험 회피적이라면은 구매하지 않는 쪽이 더 클 것이고, 위험 선호적이라면은 구매하는 쪽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위험 회피적인 경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 회피적인 사람이 공정한 복권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구입하지 않는 쪽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등식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조금 전에 이 순기대 상금은 이게 0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W에다가 이렇게 요게 0이니까 이걸 더해도 상관없죠. PC1, 1-P, C2 이와 같이 됩니다. 이게 0이니까요. 순기대 상금이 0원인 공정한 복권이라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0원이에요. 그래서 W에다 이걸 더해도 같이 W가 되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주어진 식을 다음과 같이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식을 여기다가 이제 기대 효용을 좀 계산하려고 합니다. 기대 효용 UW는 이게 같으니까 UW 플러스 P C1 1-P C2 이렇게 되는데요. C2.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약간 변형을 하려고 해요. 이게 이제 얘랑 비교를 해볼 거거든요. 여기 보면 P U W 플러스 C1. 이게 UW보다 얘보다 얘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위험 회피적인 사람이 공정한 복권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복권을 구입하지 않는 쪽이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PUW 플러스 C1 플러스 1-P 그 다음에 UW 플러스 C2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요 식을 약간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이 식을 모양을 바꿔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U, P 그 다음에 W 플러스 C1 1-P 그리고 여기는 이제 W 플러스 C2 이와 같이 쓸 수 있어요. 자, 실제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전개한 식이 이 빨간색 밑줄 치는 식을 전개한 식이 보라색 밑줄 치는 식과 같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따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PW 여기다 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PW 플러스 PC1 그리고 자, 얘를 이렇게 전개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전개합시다. 1-P W 1-P C2 이렇게 됐죠. 자, 여기에서 얘만 전개를 해보세요. W-PW죠. 그럼 여기에 PW-PW 지워지고 W 여기 앞에 있죠. 그리고 PC1 여기 있죠. 1-P C2 여기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식을 다시 잘 재배열하니까 이 아래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위험 회피적인 사람은 복권을 구매하는 것보다 구매하지 않는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런 대소관계가 생깁니다. 근데 이 대소관계를 잘 살펴보니까 이 대소관계는 그래프를 좀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이 효용함수, 기대효용을 나타내는 이 함수를 잘 보니까 자, 이 두 개의 합에 대한 함수값하고 각각의 함수값들의 이런 결합을 비교해 본 경우는 이거는 이렇게 강오목함수인 경우에 대한 식을 나타냅니다. 이 부등호 관계가 의미하는 바는 강오목함수일 때를 나타내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위험 회피적인 사람을 표현하는 이 함수 관계, 기대 효용은 이렇게 강오목함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의 제목이 보다시피 강오목함수와 불확실성 하에서의 선택이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등식 관계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기대 효용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강오목함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U라는 함수가 이렇게 강오목함수라면은 결과적으로 이 함수가 두 번 미분 가능하다고 가정한다면 두 번 미분한 게 음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특징을 위험 회피적인 사람이 복권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쭉 계산해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효용함수는 이런 대소관계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효용함수는 그래서 강오목함수로 그려지게 된다는 거, 우리 교재도 보면은 본문에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효용함수를 갖는 사람이 공정한 복권을 사지 않는다는 것을 젠슨 부등식을 통해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을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의 효용함수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효용함수 UW를 계산했는데 이 W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그 자산 금액이 로그 W로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 도박의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도박의 기대효용이라는 것은 아까 그 패러독스가 나왔잖아요. 분명히 계속 동전을 던질 때마다 기대 금액은 무한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도박에 참여하지 않는, 왜 모순된 결론이 나올까? 왜 그런 패러독스가 나왔을까 하고 봤을 때 위험 회피적인 경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기대 효용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주어진 식에서 이 기대 효용을 확인해 보려는데요. U라는 함수를 W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미분하면 W분의 1이고요. W에 대해서 한 번 더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W의 제곱분의 1입니다. 음수죠.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U는 강오목함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U가 강오목함수라는 얘기는 이 갑의 효용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갑은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회피적인 성향이 있어요. 자, 이때 기대 효용을 구해보시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대 효용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괄호를 써도 좋고요. 그냥 소괄호를 써도 좋습니다. 자, 이제 요 기대 효용을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기대 효용을 계산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제 여기 보면 세인트 피터스버그 도박이라는 얘기니까 조금 전에 했던 동전 던지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동전 던지는 문제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앞서 동전 던졌을 때 조금 전에 했던 예문이 그거였잖아요. 2의 n-1 만원의 기대 금액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금액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금액은 요만큼이에요. 이만큼. 자,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도록 하죠. 자, 이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앞서 했던 그걸 그대로 여기다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2분의 1에 여기는 n승,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다시피 효용함수가 로그 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2에 n-1 만원입니다. 단위는 만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앞에서 했던 예문이 있었잖아요. 이 세인트버그 이 패러독스에 관한 예제, 이걸 여기다 적용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진수의 거듭적 로그 앞에 배수로 내려가고요.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승, 그리고 n-1 이와 같이 됐고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진수의 거듭적 로그 앞에 배수 내려가고 그 다음에 로그 2예요. 로그 2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로그 2는 이 시그마에 대해서 상수니까 시그마 기호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n-1을 먼저 써볼게요. n-1, 그리고 여기는 2분의 1의 n승입니다. 이 무한합을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이 무한합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좀 지우고 여기다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합을 편의상 S라 놔보겠습니다. S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1의 2분의 1의 n승이에요. 그리고 이 S에다가 이제 2분의 1을 곱해보겠습니다. 2분의 1을 곱해보면은, 자, 2분의 1은 상수니까 시그마 기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1의
2분의 1에 여기는 n 플러스 1승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를 쭉 풀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을 쭉 풀어서 써보죠. n이 1일 때 여기가 0이 됐죠. 2분의 1의 1승에 0 곱하기 2분의 1의 1승 형식으로 써놓겠습니다. 1 곱하기 n이 2가 되면 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 좀 무한합인데요. 부분합의 극한을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일단 부분합을 먼저 해야 되겠군요. 예, 부분합을 먼저 한 다음에 한번 다시 써야 되겠네요. 자, 이제 이 무한합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부분합의 극한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는 것은 부분합을 만들려고 해요. i가 1부터 n까지, 이거 k로 씁시다. k가 1부터 n까지, 그리고 k-1, 그리고 2분의 1의 k승. 자, 이렇게 n번째 항까지 합의 극한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SN을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n번째 항까지 합에다가, n번째 항까지 합이 이거예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1, 그리고 2분의 1의 k승이에요. 얘네들을 쭉 풀어서 써보면은 k가 1이면 0 곱하기 2분의 1의 1승, 1 곱하기 2분의 1의 k가 2일 때니까 이거 제곱, 2 곱하기 2분의 1의 3승 이렇게 돼요. 그리고 n까지 가니까 여기는 n-1에 2분의 1에 여기가 n승이 나옵니다. 자, 이제 n번째 항까지 합은 이거예요. 자, 이 식에다가 우리는 2분의 1을 곱한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면, 자, 이제 시그마에 대해서 상수니까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1이고 2분의 1에 k 플러스 1승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여기서 k가 1일 때 여기도 0 곱하기 2분의 1에 k가 1이면은 2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k가 2가 되면 여기가 1이 됐죠. 1 곱하기 2분의 1에 여기가 k가 이제 2가 됐으니까 여기 3승이 됐죠. 자, 이제 3승인데요. 이거를 한 칸 옆으로 써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거 한 칸 옆으로 써서 표시할게요. 여기서부터 써보겠습니다. 2분의 1에 k가 1이면 여기가 제곱이 있죠. 1 곱하기 2분의 1에 여기가 3승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n-1까지 대입하면 n-2, 2분의 1에 여기가 이제 n-1까지 간 거예요. n-1에서 1 빼니까 n-2가 된 거고요. n-1에서 1을 더하니까 n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하나 더 있습니다. n까지 갑니다. 여기는 n-1 있고요. 그리고 2분의 1에 n 플러스 1승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변변 빼겠습니다. 변변 빼면은 SN에서 2분의 1 SN을 빼니까 좌변은 2분의 1 SN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퀄, 자, 여기는 뭐 0이 갈 필요 없고요. 자, 요걸 계산해 보면, 자, 공통이 있죠. 2분의 1의 제곱 묶어내면 1 마이너스 0이니까 그냥 2분의 1의 제곱이라 쓰면 됩니다. 여기도 2분의 1의 3승이 공통이니까 묶어내면 2 마이너스니까 1이 되죠. 1은 뭐 안 써도 되죠. 곱셈에 대한 항동원이니까 이렇게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의 n승이 공통하니까 묶으려면 n-1에서 n-1을 빼니까 1 나와요. 1 안 써도 되죠. 2분의 1의 n승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여기는 이제 n-1, 위에서 할 거 뺀 거예요. n-1, 그리고 2분의 1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얘네들을 이제 합을 계산해 봅니다. 여기다 써볼게요. 이제 2분의 1 SN을 계산해 본 결과, 자, 요 보라색 밑줄처럼 부분은, 자, 이제 여기 초항은 2분의 1의 제곱이고요. 항의 개수가 n-1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공비분의 초항 2분의 1의 제곱, 그리고 1- 이 공식을 쓰는 거예요. 1-r분의 a, 1-r의 n. 요 n은 항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 공비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초항 2분의 1의 a의 제곱, 가로 열고 1-r의 n승, 공비의 2분의 1이고요. 그리고 항의 개수가 n-1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n-1승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n-1, 그리고 2분의 1에 이거 지워도 됐죠. 이것만 계산하면 되니까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2분의 1에 n 플러스 1승입니다. n 플러스 1승 이와 같이 됐어요. 2분의 1에 n 플러스 1승, 2분의 1에 n 플러스 1승 이와 같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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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요거는 2분의 1이에요. 자, 그런데 양변에 요 정돈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정돈해 보면은 일단 2분의 1 SN이고요. 자, 2분의 1이고요. 요 2분의 1에 접으니까 약분하면 2분의 1에 1승이 남습니다. 1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승이었고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2분의 1에 n 플러스 1승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이 식의 양변에다가 2를 곱합니다. 그러면 SN이 나오죠. 양변에 2를 곱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여기는 2를 곱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일단 n 마이너스 1이고요. 요거는 2분의 1에 n 플러스 1승인데 2를 곱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2에 n 플러스 1승분의 1 곱하기 2가 되니까 2에 1승 하나씩 지워지니까 2의 n승분의 1입니다. 2분의 1에 n승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자, SN이 구해졌습니다. SN의 모양이 구해졌어요. 자, SN이 구해졌으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SN의 극한이 S잖아요. 요 주황색 네모를 우리가 S로 놨었으니까 S를 구하려면 리미트를 취해야 됩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의 극한 취하는데요. 여기다 극한 취하니까 0으로 가죠. 2분의 0과 1 사이 있는 값을 무한히 곱하면 0으로 갑니다. 얘네들은 2n승분의 n-1승꼴이니까 n을 예를 들어서 실수 x로 바꿔놓고 로피탈 정리 써보면 이거 0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0으로 가면 실수의 부분집합이 되는 자연수에 대해서도 0으로 가니까 이거 0이에요. 남는 것은 여기 1만 남는군요. s가 1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로그 2가 됩니다. 그래서 다 확인해 본 결과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쭉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다시 되돌아가 볼게요. 예제 1번. 값의 효용함수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동전 던지기 문제에서 뒷면이 나오면 금액을 이렇게 받아가는 이런 세인트 피터스버그 도박의 기대 효용을 계산해 보니까 로그 2가 나왔어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여기 금액이 여기가 금액이거든요. 거기다 로그를 붙여놓은 것이니까 그래서 기대 효용은 2만 원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예제 1번 이후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즉 위험 회피적인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험 회피적인 사람 A가 시장 가치가 떠올린 주택을 가지고 있고 화재가 발생하여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필요했을 때 화재가 났을 때 Q1을 주는 화재 보험료가 파이 Q라 했을 때 보험 증권은 복권처럼 생각을 해서 쭉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이거 역시도 강오목함수 형태로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험 회피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 않다면은 이게 전액 다 가입을 하거나 또는 일부라도 가입할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큰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불확실성 하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위험 회피적인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강오목함수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최적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봤었고요. 자, 이어서 우리는 미분방정식, 정차방정식이라는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